이 강의 보신 분 계시나요? 안 봤어요. 네, 네, 음, 네, 아무튼, 화용론, 음, 네,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좀 시간이 부족했어요. 음, 네, 화용론이라고 하는 건 뭘지, 우선은, 네, 영어학의 14강 화용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용론이라는 게 뭘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의미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의미론은 무엇이었나요? 그냥 하나로 얘기할 수 있으면 의미. 언어의 의미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정의. 그쵸? 사전에 찾아볼 수 있는 정의. 그게 의미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오늘 화용론에는 뭘까요? 화용론. 화용론은 대화에 사용할 때, 대화에, 효율적으로 대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용어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대화를 잘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화용론이에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화용론의 특성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화용론 보겠습니다. 화용론은 영어로 프래그매티스라고 합니다. 의미론과 함께 이론 언어학에서 의미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의미론과 화용론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용론의 연구 대상은 발화. 발화라고 하는 건 뭐죠?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말하죠. 그래서 화용론의 연구 대상은 발화인 반면에 의미론의 연구 대상은 문장, 글로 쓰여져 있는 문장,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명제라고 하죠. 우리 의미론에서 명제 배웠습니다. 명제가 무엇일까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죠? 아는 만, 잃어버 아는 만큼만 얘기하시면 돼요. 주어진 참이냐 거짓이냐? 맞아요. 맞습니다.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문장에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문장의 의미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죠. 또 볼게요. John likes Mary. John likes Mary. 이게 만약 문장으로 써 있습니다. 문장으로 써 있으면 의미는 어때요? 의미는 A와 B가 같나요? 네. 그죠? 의미로는 봤을 때. 근데 우리 화용론, 발화로 봤을 때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John likes Mary. 또 B라는 사람이 John likes Mary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의미는 A의 대화와 B의 대화, 그러니까 A의 문장과 B의 문장 의미는 같지만 발화로 봤을 때는 A가 말하는 것과 B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발화라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또 의미라는 것도 A가 John likes Mary. 존이라 메리를 좋아해라고 할 수도 있고, B란 사람이 John likes Mary. 존이 그럼 그렇지 메리를 좋아하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의미가 같은가요? 제가 A라는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요. John likes Mary. 라고 얘기했어요. B라는 사람이 John likes Mar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A가 말하는 것과 B가 말하니까 의미가 같을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달라요. 뭔가 음. 화용론. 글자로 봤을 때는 의미가 같지만 A와 B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의미론과 네. 화용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발화의 의미를 아는 것은 함축, implication을 아는 것입니다. 문장과 명사의 의미를 아는 것은 그 문장의 참인지 아닌지 진리 조건을 아는 거죠. 함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application, 실제 문자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말하지 않았지만 전달되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뭘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
참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제가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두 가지 문장의 의미가 같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아니요. 허용, 예, 네, 달라요. 네, 그쵸. 우선, 자, 이렇게 문장과 센텐스와 명제, 프로포지션의 의미를 안다는 것, 우리 의미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문장과 명제, 의미를 안다는 것, 즉 진리 조건을 안다는 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의미론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세만틱스에서. 그래서 뭐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데 관심을 둔 이론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진리 조건이라는 건 뭐였죠? 이 문장이 언제 참이 되는가를 따지는 기준이죠. 예를 들어갖고 눈이 온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실제로 눈이 내려와야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의 진리 조건은 눈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미론에서는 이 문장이 눈이 온다라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이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 조건은 눈이 오는 상황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따라서 의미론 쪽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이 문장이 어떤 조건에선 참인지 어떤 조건 참이 아닌지를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지난주에 했던 걸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발화.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화용론에서 발화를 보겠습니다. 밸런스라고 하는데, 발화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의미론하고 다른 거예요. 의미론은 문장에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리 조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온다라는 문장에서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실제로 눈이 내려하고 눈이 오는 상황이 진리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발화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말 속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숨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임플리케이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용론 프래그매티스에서 그래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언제 어디서 왜 그 말을 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갖고 잘한다 이거랑 아 참 잘한다 이거랑 다르겠죠. 네, 네. 발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 대화 속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거, 말하는 거 말하죠. 그래서 발화의 의미는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숨은 뜻까지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아까 잘한다 이거랑 잘한다 이거랑 다르듯이 그 숨은 뜻 제가 잘한다는 숨은 뜻은 뭘까요? 정말 잘한다는 뜻이고 잘한다 이거는 숨은 뜻은 뭘까요? 보이는 거. 비꼬는, 비꼬는 거였겠죠. 그런 거입니다. 자, 예시 보겠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너 천재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의미론적으로 보면 문장으로 보는 거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따져보고서 의미를 알아내는 거고 지금 화용론에서는 이 말이 말 그대로는 칭찬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도는 비꼬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야,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야, 너 천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런 숨을 뜻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감축, 즉, 발화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장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 즉 함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거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 함축을 파악하는 허용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의미론과 허용론의 차이입니다. 의미론, 단어, 문장, 그 자체의 뜻을 공부하는 거. 문장, 명제 의미죠. 참인지 것인지. 그래서 고양이는 동물이다. 이 문장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는 거죠. 고양이는 동물이죠. 참이죠. 허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고려해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더운 날, 오늘 좀 더웠어요. 오늘 저는 덥더라고요. 어때 더우셨어요? 안 더우셨어요, 오늘?
안 더우셨어요? 오늘 낮에 28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덥더라고요. 5월 달인데. 아무튼 이 더운 날 친구가 에어컨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에어컨 켜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에어컨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느 집에 갔어. 어디 집에 가는 친구네 집에 갔어. 아니면 어디 딴 데 갔어. 어디 뭐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에어컨이 아니니까 함부로 틀 수도 없고 에어컨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에어컨을 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에어컨을 켜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축이라는 건 실제 문장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말하지 않았지만 전달되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로는 말의 사전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화용로는 상황 속에서 말의 의미를 알아본 학문입니다. 이거 제가 정리했어요. 이걸 까만색 글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미로는 말의 사전적인 뜻, 사용로는 상황 속에서 말의 의미를 알아보는 학문.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론과 화용론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어느 정도 네, 이렇게. 의미로는 문장, 명제, 그 문장이 참인지 아닌지. 화용론은 발화, 실제의 말. 그걸 공부하는 거고요. 의미론의 의미 파악은 진리 조건에 따라 문장의 참 거짓을 파악하는 거고, 화용론의 의미 파악은 화자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 문장은 어떤 상황에서 참인가? 의미로는 이제 그걸 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용론에서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비가 와요. 비가 온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실제로 비가 오면 이 문장은 참입니까? 의미론적으로? 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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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용론에서 예시를 볼게요. 창문 좀 열어줄래? 창문 좀 열어줄래? 직접 네?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환기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문 좀 열어라. 그쵸, 창문 좀 열어줄래라는 의미겠죠. 그쵸. 그쵸. 직접적으로 창문 좀 열어줄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공기가 답답하네. 환기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은 창문 좀 열자. 열어. 이겠죠. 그래서 이 직접 파행과 간접 파행을 좀 공부하실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의미로는 문장의 구조적 의미와 진리 조건을 다 주고, 화용론은 발화 상황 속의 의미와 함축 화제 의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의미론 화용론을 좀 정확하게 공부를 좀 이해하시라고 딱 구분한 거예요. 그럼 네, 보겠습니다. 대화상의 함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용론은 그 발화에서 그 함축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알아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함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상의 함축은요. conversational implication라고 합니다. 영어 한번 읽어볼게요. conversational implication. 네, 잘했어요.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할 때 청자가 추론하는 대화 속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가 대화를 할 때 청자가 들으면서 저 상대방 화자는 왜 저렇게 얘기했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대화상의 함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협력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cooperative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영어만 한번 읽어볼게요. cooperative principle. 감사합니다. 적절한 대화의 형성을 위해 참여자들 간에 암묵적으로 따르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의 원리라고 하는 건 A하고 B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대화를 그냥 마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A와 B가 어, 어떤 적절하게 대화를 협력을 해서 서로
의미를 서로 오해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력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화의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conversational maxim이라고 합니다. 영어만 한번 읽어볼게요. conversation mixing. 그래서 대화의 경륜입니다. 폴 에이츠 그레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 이론을 이제 만들었어요. 양의 경륜입니다. maximum quantity. 영어만 maximum quantity. 네, 요거 시험 꼭 나와요. 의미론에서는 이 대화의 경륜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대화에서 요구되는 것만큼 충분히 정보를 하지만 대화에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되는 것만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래서 대화에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유리입니다. 누군가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를 물어봤는데 그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A라는 정보에서 물어봤는데 뭐 A의 뭐 옆에 뭐 B부터 C부터 뭐 A의 과거부터 뭐 쓸데없는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듣는 청자가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대화에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라. 이거는 강의할 때도 그렇거든요. 강의에서 딱 꼭 필요한 요점에 맞춰져야 되는데 강의에다 뭐 산으로 가고 이상한 얘기하고 자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지뢰 경률입니다. maximum quality. 영어 번역해 볼게요. 네. 퀄리티는 질이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질이니까 퀄리티니까.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관련성입니다. 누군가하고 대화하는데 관련된 거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aximum relevant. 영어만 읽어볼게요. maximum relevance. relevant. 잘했어요. 관련된 말을 해라. 그다음에 방법의 경륜이라고 있습니다. maximum manner. maximum of manner. 네. 말을 할 때 모호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헷갈리겠죠. 그다음에 네. 중의성을 표하고 간결하게 말하고 순서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은 어떻게 모호하고 중의성 있게 말하지 못하는데 대화의 경륜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강의에 나온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이야? 딱 눈에 빡 안 나오시죠? 네. 그래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네, 펄 그리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 경륜을 제시했습니다. 이 원칙들을 잘 지키면 대화가 자연스럽고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화의 경륜을 제시했고, 이게 화용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또 우리 양의 경륜, 질의 경륜, 관계의 경륜, 방법의 경륜 얘기했죠. 그래서 관계의 경륜 뭐라고 했어요? maximum quantity에서 필요한 만큼 말해라. 너무 적게도 너무 많이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너 오늘 뭐 했어? 라고 했는데 숨 쉬었지? 이게 좋을까요? 나 오늘 친구랑 도서관에 갔어가 좋을까요? 친구랑 도서관에 갔어. 그렇죠. 그다음에 지대 경륜입니다. maximum quality.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증거 없는 말도 피해라. 뜬금없이 나 외계인 본 적 있어. 근거가 없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뉴스에서 그거 봤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쵸? 네. 이런 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거겠죠. 우리 지금 뭐 시험을 떠나서. 그다음에 관계의 경률입니다. maximum relation, 그쵸? 대화에 관련된 내용만 말하세요. 라는 뜻이죠. 좀 옛날에 뭐 좀 대화, 강의 상관없는 얘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이상한 얘기 하시고 막. 그래서 대화에 관련된 거 내용만 말해라. 오늘 수학 숙제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나 어제 피자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그쵸. 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일단 방법의 경률입니다. 이거 제가 아주 쉽게 지금 1단계, 2단계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건 아주 1단계 예시에 아주 쉽게 든 거예요. 네. 방법의 경률입니다. 맥시멈 매너. 말을 할 때 어떻게 명확하고 간단하고 그다음 애매하지 않게 말하는 거죠. 이거 이런 거죠. 그게 그거니까 저게 그거 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운전 같은 거 할 때도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뭐 저렇게 해. 아니면 거시기 하고 거시기 해. 그럼 상대방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정확하게 문단 첫 줄을 다시 써.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대화의 경률은요. 요거를 또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국어나 영어 독해에서 인물의 말 속에 함축된 의도를 파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얘기할 때 상대방의 얘기에 함축된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 논술이나 면접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용합니다. 네, 뭐또 취업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어떤 경륜을 따져서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왜 저렇게 말했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대화력과 사고력이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네, 대화의 경륜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근데 항상 대화의 경륜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대화의 경륜에서 시험이 나와요. 왜냐하면 활용론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양의 경륜을 어겼을 때예요. 대화 A하고 B에 대한데, 그죠? 시험 어땠어? 라고 했는데, 문제 1번은 풀었어? 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양의 그럼 경우가 뭐, 없는 겁니다. 시험을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을. 왜냐하면 이건 뭐의 경륜을 어긴 건지, 질의 경륜을 어긴 건지, 관계의 경륜을 어긴 건지, 방법의 경륜을 어긴 건지. 이건 양의 경륜을 어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정보는 뭐예요? A가. 시험이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그럼 정보의 양을 줘야 되는데 문제 1번은 풀었대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발생한 함축은 뭘까요? 다 풀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안 풀, 그죠. 다른 문제는 못 풀었을 수도 있겠네. 라는 거죠. 왜냐, 문제 1번은 풀었어. 그랬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양의 경륜을 어긴 겁니다. 시험을 이렇게 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단계적으로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단계적으로 해드린 거예요.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 내용 유형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수업 자료 만들 때 시간 그래서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질의 경륜을 어긴 거 보겠습니다. A가 그 영화 어때? 와, 정말 신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영화 어때? "헉, 영화 정말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영화가, 야, 정말 신선했네. 하고 비꼬는 말투였었어요. 그 영화 어때? 라고 했는데,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신선했어. 라고 비꼬는 말투로 얘기했어요. 진실이 아닌 말을 했죠. 정말 그 영화가 좋았다는 것과 이 말 때문에 좋지 않았다는 건가요? 좋았다는 거. 어? 안 좋았다는 거.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뢰 경륜에서 뭐예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음, 네.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실이 아닌 말을 했죠. 질의 경륜을 어긴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A와 B의 경우 이건 대화의 경륜에서 뭘 어긴 건가? A 양의 경륜, B 질의 경륜, 3 관계의 경륜, 4 방법의 경륜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대화에서 발생한 함축은 영화는 별로였겠다는 뜻이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다음에 또 관계의 경륜을 어긴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오늘 수업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밖에 비 오더라 라고 얘기해요. 관계라는 건 뭐예요? 관계된 것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관련하는 대답을 했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로. 수업 받아보면 엉뚱한 얘기 하시고, 네? 수업 상관없어. 뭐, A 과목하고 있는데 C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던가, 뭐, 이런 거. 1강 하고 있는데 뭐 3강에 대해서 물어보시던가. 이 관계의 경류를 지켜야 됩니다. 관련한 대답을 했죠? 그럼 여기에 발생한 함축은 수업에 이 사람 별 관심이 없었나 보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의 경률입니다. 방법의 경률 어겼을 때. 시험 어땠어? 라고 했는데, 뭐랄까, 색다른 경험이 없어. 근데 우리 방법의 경률은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에둘러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뜻이 네. 네. 뭐야?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죠. 네. 그럼 이 말은 뭘까? 발생한 함축은 시험을 망쳤다는 의미가 있겠죠. 이상하지 않았던 시험 문제가 와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의 경륜을 지켜서 대화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양의 경륜, 질의 경륜, 관계 경륜, 방법 경륜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물어보니까. 그다음에 대화상의 함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참여자들은 화자가 세상의 상식에 근거하여 협력의 원리를 준수하여 대화에 참여한다고 기대합니다. 대화를 했는데, 그쵸? 나랑 대화하는 저 사람이, 내가 또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는 건 저 사람이 상식에 근거해서, 그리고 나하고 대화를 할 때 협력의 원리를 준수해서, 어, 대화에 참여할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말을 걸겠죠. 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하는데 저 사람이 상식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협력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어, 어떤 경륜을 지키지 않고 말한다고 기대하면 그 사람한테 말을 걸고 싶을까요? 안 걸고 싶겠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화 참여자들은 화자가 세상의 상식에 근거하여 협력의 원리를 준수하여 대화에 참여한다고 기대함. 네. 근데 만약 화자가 대화의 경륜, 아까 네 가지 경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의 경륜을 어겼다고, 아, 너랑 대화 안 해! 헤어져! 이럴까요? 아니요. 아니,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하고 추측하고, 그렇게 추측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발화에서 경륜에 맞게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추론하려고 하겠죠. 음.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거입니다. 얘가 양의 경륜, 질의 경륜을 어겨서 얘기했어. 나중에 야, 나는 A라는 사람은 B라는 애가 상식적으로 맞게 협력의 원칙을 지켜서 나랑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대화를 할 거라고 해서, 야, 그 영화 어땠어? 라고 했는데, 야, 정말 신선했어. 라고 비꼬아서 얘기해요. 진실이 아닌 말을 했죠. 그렇다고 내가 너랑 당장 대화 안 할 거야! 라고 하나요? 아니죠. 뭔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 너가 별로였겠다는 뜻이었구나. 라고 하겠죠. 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인 겁니다. 만약 화자가 대화의 경륜을 어기게 되면 그럴 이유가 있다고 추측하고 발화해서 경륜에 맞게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추론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추론된 내용의 대화상을 함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함축이 있죠. 다 함축, 함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추론했잖아요. 우리 추론. 이 추론한 걸 뭐라고 해요? 3초. 함축이란 거예요. 내가 B가 이렇게 얘기하고 아 다른 문제는 뭐 풀 수도 있겠냐라고 추론한 것이 뭐라고요? 3초.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상의 함축을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네요. Where did you go yesterday? 너 어제 어디 갔었니? 그랬더니 Somewhere in the town. 도시 어디쯤에 있었어? 라고 해요. 이거는 뭘 어겼어요? 질.
양, 양을 어겼죠. 양, 정확한 정보의 양을 줘야 되는데, 그쵸? 이걸 하셔야 돼. 이걸 왜냐면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네. 음, 정확한 대화 양을 충분히 재워야 되는데, 또 혹시 어딘가쯤에 있었어? 라고 해서 양의 경류를 어긴 겁니다.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죠. 그래서 마리는 뭘 어긴 거예요? 양의 경류를 어긴 겁니다. 그러면 암시되는 함축은 뭘까요? 어제 갔던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지 않구나. 혹은 어제 갔던 장소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나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구나. 그럼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라고. 근데 만약에 마리가 서메린 타운이라고 했는데 자기 눈치 없이 어딘데 서메린 어딘지 자꾸 얘기해봐 계속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잔이 이 사람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대화의 주제를 다른 걸 바꾸거나 이거에 대한 대화를 멈추겠죠? 이런 함축이 되면서 그렇죠. 대부분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엄청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잔이 이렇습니다. I might win the lottery. 나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might 뭐뭐일지 모른다. 그때 마리가 Yes, the pig might fly. 그렇지. 돼지가 하늘을 날 수도 있어. 이건 뭘 어겼을까요? 이 마리가 대답한 게. 음, 질, 그쵸. 거짓을 말하고 있죠. 줄. correct. 질의 경륜을 어기고 있습니다. 돼지가 하늘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말에 대한 함축 갑자기 얘가 지금 이 얘기했는데 나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말비가 그래 돼지가 하늘 날 수도 있겠지 말은 어? 잔이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복권에 당첨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돼지가 하늘을 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이 말하는 질의 경륜을 어겼고요. 아홉세는 함축은 좌는 복권에 당첨될 수 없으니 거짓말하지 말라. 대화상의 함수 질의 이거 대화의 경륜을 꼭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대화문 보겠습니다. 잔이 It's been a good instructor and a pragmatics class. pragmatics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화용론에서 instructor 그러면 이제 강사,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빌이라는 사람이 그 화용론 수업에서 좋은 강사야, 좋은 지도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메리가 He has an interesting beard. 뜬금없이 얘기하네. 그는요, 좀 흥미로운 어떤 수염이 있어.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수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얘는 뭘 어기고 있나요? 이 얘기에 관련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으니까 관련성 관련성 종류를 어긴 거죠. 어겼, 그렇죠. 마리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 관련성 없는 이야기를 함으로 마리의 바라는 관련성의 경륜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암시되는 함축은 빌은 하용론 수업을 잘하지 못한다. 혹은 마리가 수업을 잘 안 들었구나, 집중하지 않았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요. 또 자네, Let's get the kids something. 아이들한테 뭐 좀 사줍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리가 Yes. 그렇지만 but not I-C-R-E-A-N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철자로 얘기하네요. 어, 이거 사주지 말게요. 근데 이걸 철자로 얘기했다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를 대화할 때 명확하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리는 아이스크림 대신에 그것의 철자를 나열하여 간결하지 않게 발화했기 때문에 이 마리는 뭘 어긴 거야? 방법의 경우를 법을, 어긴 음, 거죠. 그럼 암시된 한축이라는 거는 이 아이스크림 단어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단어를 아이스크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단어를 듣고 사달라고 때렸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ICPREA 이렇게 이게 했다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겠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함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축과 대화 경률의 관계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화 경률은 그라이스 맥신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이 있다. 근데 뭐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양, 퀀티티. 이거 뭐예요? 중요한 양은 어떻게 대화하라는 거예요? 충분한 양의 정보를 주라는 거예요, 주라, 말리는 거예요. 주라, 주지만 너무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주지는 말라. 말라. 퀄리티는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쵸? 사실을 얘기해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음, 관계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관련 있는 대답을 해라. 관련 있는 것에 대화를 해라. 방법은 뭐였어요?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해라. 아니면 아주 간결하고 간결하고 함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간결하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중의성을 띠지 말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함축, 앰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말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듣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숨은 의미를 경륜을 어기거나 우회적 표현을 쓸 때 이게 발생을 하죠. 경륜을 어겨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경륜을 어겼다고 해서 야, 나 너랑 대화 안 해! 이게 아니라 경륜 약간 우회적 표현을 쓸 때 뭔가 다르게 숨은 의미가 있겠구나, 함축된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리스는요, 이 대화의 경륜을 만든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대화 경륜을 기본적으로 지킨다고 믿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어색하거나 이상한 말이라도 숨은 의미, 함축을 찾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색하거나 진짜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네, 어, 거기에 숨은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척도 함축이라는 게 있어요. 양의 경륜을 위반할 때, 양의 경륜이라는 건 뭐였어요? 충분한, 정, 정보 제공. 저 양의 경륜을 위반할 때 발생하는 함축의 한 종류입니다. 예, 문맥. 저는 오늘 과자 10개를 구웠어요. 오븐에서 과자를 꺼내요. 식탁에 올려놓은 후 저는 잠시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산책에서 다녀온 후 저는 식탁 위에 과자가 하나도 없음을 발견해요. 그러면 저는 집에 있는 메리에게 물어보겠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Did you eat the cookies? 너 먹었어? 쿠키 먹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메리가 I ate some. 나 약간 먹었어. 메리는 메리의 바라는 양의 경우를 위반한 거예요. 충분한 정보를 줘야죠. 10개였는데 뭐 3개 먹었어. 7개 냉장고에 있어. 아니면 뭐 9개 먹었어. 1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좀 먹었어. 그럼 도대체 몇 개 먹었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이 사람이. 네, 모르겠죠. 그러면 우리 네, 대화의 경륜을 어긴 거죠. 상대방한테 충분한 정보를 줘야 되니까. 양의 경륜을 위반했지만 그렇지만 요거를 보고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뭔가 뭐, 함축된 의미가 뭘까요? 먹었다. 먹었는데 다 먹었다는 걸까요? 다 먹진 않았다는 걸까요? 다 먹지는 안 않았, 먹진 않았다. 다 먹진 않았구나. 그리고 썸이란 말을 썼으니까 조금 야, 먹었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약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삼축은 과자를 몇 개를 먹었지만 다 먹진 않았다는 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 먹었다면 I'd all이라고 할 텐데. 음, 근데 이걸 척도 함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또 혼이라는 사람이 아유 야 착하사 학자들은 참 이런 걸 진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내는지 참 그쵸? 학생들 힘들게 그쵸?
동일한 문법 범주에 속하는 언어 표현들이 정보성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일 때 척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뭐 all, most, many, some, 뭐 이런 거 숫자들, 뭐 love, 많이 좋아해, 뭐 사랑해, 좋아해, 뭐 이런 거, excellent, 훌륭해, 뭐 좋아, 괜찮아, 뭐 이런 거. this 필수적이야. 그럼 아마도 가능성이 있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척도를 나타내는 거죠. P하고 Q 혹은 P, Q, 뭐 이런 것들. 어떤 위치에 있는 척도는 그것보다 정보성이 강한 척도의 부정을 함축합니다. 대화 함축의 기호는 이걸 사용해요. I ate some cookies 라고 했으면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습니까? I did not eat all the cookies. 내가 쿠키는 다 먹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척도 함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게요. John has, John has read some of Chomsky's, 촘스키라는 사람, 노엄 촘스키, 네, 언어학자, 아니요, 노엄 촘스키의 논문을 읽었어요. 노엄 촘스키 논문 중에 몇 가지를 읽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노엄 촘스키 논문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다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다 읽지 읽진 않,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John hasn't read all Chomsky's pap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다음에 There will be 7 of us for dinner tonight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7명의 사람이 우리 중에 7명이 저녁 식사에 참석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중에 7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좀 지울게요. There won't be more than 7 of us for dinner tonight.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중에서 7명 이상 된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하진 않을 것이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나요? 네. 네, 그래서 7명 이상은 안 갈 거야. 라는 거. 저녁 식사 예상에 우리 중에서 7명 이상은 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볼게요. Mary will possibly get the job. 마리가 possibly가 들어갔네요. 아마 가능성 있게, 음, 가능하게 일을 구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리가 won't necessarily get the job. 마리가 필수적으로 직업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나요? 네. 그죠? possibly가 없으면 마리를 get the 마리가 100% 직업을 얻는다는 거지만 possibly가 들어있기 때문에 척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13번 볼게요. The Russians or the Americans have just landed on the moon. 러시아 사람이나 혹은 아메리카 사람들이 have just landed on the moon. 달에 착륙했대요. Not both of them have just landed on the moon.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둘 중에 하나. 러시안 사람이거나 미국 사람이 둘 중에 하나 5월이 들어갔으니까. 음, 달에 갔다는 건 둘 다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게 척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우는 거는 어떤 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국어나 영어를 정확하게 독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공부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주 쉽게. 척도 함축 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보다 더 강한 표현을 일부러 안 쓴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숨은 의미, 함축을 유추하는 것이죠. 의미의 강도나 정도가 순서대로 배열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보다는 많이가 많은 거죠. 음, 일부보다는 전부가 많은 거죠. 네.
가능하다보다는 확실하다가 더 의미가 강하죠. 네. 덜 강한 말을 했다는 건 더 강한 말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 속에 숨은 의미가 함축이라고 했죠. 추측하게 되는 거예요. 문장 볼게요. 몇몇 학생들이 숙제를 했다. 그러면 문장의 겉의 뜻은 일부 학생들이 숙제를 했다죠. 네. 숨은 의미는 모든 학생이 하지는 않다. 않았다. 모두라는, 예, 그쵸? 모두라는 더 강한 표현을 안 쓴 데에 주목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보다 더 강한 표현을 일부러 안 쓴 것인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몇몇 학생들이 숙제를 했다 이거보다는 모든 학생이 하진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때? 이게 좀 더 강한 표현이죠. 네. 같은 상황이지만 몇몇 학생들이 숙제를 했다라는 표현보다 모든 학생들이 숙제를 하진 않았어요 라는 표현이 좀 더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강한 표현을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 그리고 화자의 숨은 의미를 함축하는 거죠. 왜? 덜 강한 말을 했다는 건 더 강한 말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나는 시험을 어느 정도 잘 봤어. 어느 정도라고 했네. 어느 정도. 겉뜻은 꽤 잘 봤다는 뜻이죠. 음. 숨은 의미는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점 맞게끔 하나도 안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진 않았고, 하지만 그냥 꽤 잘 봤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잘 봤어라는 의미를 피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시험 봤는데 내가 100점을 목표로 하고 봤는데 100점이 나와서 뭐라고 할까요? 아주 잘 봤어.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내 100점 목표인데 98점이 나왔어. 꽤 잘 봤어. 100점 안 맞아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다음에 그 문제는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라고 했어요. 풀 수는 있다. 풀 수는 있어라고 했어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 수는 있다는 뜻입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풀 수는 있어라는 얘기는 문제가 풀기 쉽다는 걸까요? 쉽지 않다는 건가요? 쉽지 않다? 그렇죠. 풀기 쉽지 않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죠. 이런 걸 알아야 상대방의 또 글에 대한 걸 우리가 잘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쉽다는 더 강한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 음식은 괜찮네 라고 했어요. 괜찮네 라고 했어요. 나쁘지 않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괜찮네 라는 뜻은 100% 완벽하게 맛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주 맛있진 않다는 뜻인가요? 아주 맛있지 않다. 맛있진 않다. 괜찮죠. 먹을 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란 표현보다는 괜찮네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쉽다란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썼어요? 풀 수는 할 수는 있어. 아주 잘 봤다는 표현보다는 꽤 잘 봤어. 그다음에 모두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문장을 다르게 바꿔서 몇몇 학생들이 했어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척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척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함축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축은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I ate some cookies. In fact, I had all.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Did you eat cookies? 누가 물어봤어요, 나한테. Did you eat cookies? 너 쿠키 먹었니? Yes, I ate some cookies. 좀 먹었어. 아, 사실은 다 먹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음, 그죠? I ate some cookies는 I did not eat all the cookies를 함축했어요. 요 말이 들어갔으니까. 약간 좀 일부 먹었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 먹은 건 아니야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I at all이라는 문장을 함으로써 앞 문장의 함축을 취소하게 되죠. 네, 무효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함축은 무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읽어볼게요. 함축은 네, 무효할 수 있음. 네, 시험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제나 함의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함축은 무효할 수 있지만 전제, 함의는 취소가 불가능해요. The king of France is bald. 프랑스의 왕은 어떻대요? 대머리래요. In fact, there is no king in France. 사실은 거기에 프랑스의 왕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게요. 이 말이 참이 되려면 프랑스에 있는 왕은 대머리야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프랑스의 왕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 말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그 말이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There is no king in France 이렇게 말이 된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거는 I had some cookies. 내가 쿠키 좀 먹었어. 사실은 다 먹었어. 라고 해서 앞에 있는 문장을 함축을 무효할 수 있지만 이 뒤에 요거는 전제나 하면 안 된다는 거.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거. 왜냐하면 프랑스의 왕이 대머리라고 하면 무조건 프랑스의 왕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나야지 앞에 문장이 네, 되기 때문에. John ate an apple. 잔이 사과를 하나 먹었어. In fact, he did not eat fruit. 사실은 그가 과일은 안 먹었어. 무슨 말이에요? 사과가 과일에 포함이 되죠. 네, 잔이 사과를 먹었다는 건, 걔가 과일을 먹었구나라는 말이 함의가 되잖아요. 네. 과일 안에 사과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함축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렵지 않아요. Bill is genius. 이건 천재야. Bill is a mental prodigy. 빌은 영재야. Bill is an exceptionally clever human being. 빌은 아주 특별하게도 exceptionally, 눈에 띄게도 특별하게도. 아무튼 예외적으로 clever human being, 아주 똑똑한 인간이야라고. Bill is an enormous intellect. 빌은요 아주 막대하게 엄청나게 지능이 있어. Bill is a big brain. 빌은 굉장히 똑똑해. 이게 의미가 다 똑같나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문장은 동일한 함축을 이야기합니다. 빌이 못하는 건 똑똑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똑똑하고 다 똑똑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음, 함축의 특징 중에서. Bill failed the pragmatics class this semester. 빌이 있잖아. 떨어졌어. 이번 학기에 허용난 수업에서 낙제했네. 와? 뭐라고? Pragmatics is the easiest class I've ever taken. 오, 화용론 수업은 내가 들었던 수업 중에서 가장 쉬운 수업인데. 빌이 such a genius, 진짜 똑똑하구나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뭘 어기고 있어요? 지금 대화의 경륜에서. 지리의 경륜. 그렇죠.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거절 지대 경륜을 의도적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이 진짜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피곤한 거. 멍청하다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얘기죠. 빌이 such a genius는 빌 is an idiot 이라는 함축이 발생하죠. 멍청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22B에서 22로 대치됐을 때 동일한 함축을 낳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 문장 A가 들어가든 B가 들어가든 C가 들어가든 D가 들어가든 E가 들어가든 의미는 다 같다.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함축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Be such a genius는 의미가 지금 여기 있는 의미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아니, 이 문장에서 이게 Be such a genius는 아, 여기 있는 문장들의 의미가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맞죠? 이 말은 지금 뭐야? 지뢰 경류를 어겨서 There is an idiot라는 어떤 함축이 발생하는 거죠. 화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speech act라고 합니다. 언어로 하는 행위예요. 수행바라, performance, utterance가 있고요. 말로 하는 행위로 말을 함으로써 어떤 행위를 수반함을 일컫습니다. 진술, 선언, 질문, 대답, 요청, 명령, 약속, 제한, 계약, 낭독, 협박, 고소, 고발, 판결, 비난, 직권, 나무람들 이런 걸 말하는 거 그냥 말로 하는 행위예요. I do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할게. 음, 진술, 약속, 맹세를 의미하죠. I named this ship the Queen of Elizabeth. 내가 이 배를 엘리자스 여왕이라고 이름 짓겠다 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거 진술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어머, 선언한 거죠. I given bequeathed my words to my brother. 내가 나의 시계를 나의 형한테 남기겠다. 이 말은 맹세예요, 선언이에요, 유언이에요. 유언이요. 유언이죠. I bet you a sixpence it will rain tomorrow. 내가 장담하는데요. 내가 sixpence를요. I bet you sixpence it will rain tomorrow. 제가 뒷부분은 강의를 못 봤어요. 오늘 내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강의가 네. sixpence가 돈이 아닌가? I bet you. 나 장담하는데 sixpence. 돈을 sixpence가 돈이죠. 6펜스인데 will rain tomorrow. 그것이 rain tomorrow. 요금 잘 모르겠어요. rain 책의 rain지 내일을 미루겠다라는 rain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요거는 내가 장담하는데 sixpence를 너한테 내일 갚을 거야라는 뜻이니까 제한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수행 바라에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admit, advise, apologize, declare, promise, sentence, swear, warn. 이런 것들이 수행 바라에 쓰는 동사입니다. 나 받아들이다, 조언하다, 사과하다, 선언하다 이런 것들. 화행이 성립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적정성 조건입니다. 플라스틱 컨디션이라고 하는데요. 적절한 사람들 사이에 적절한 상황에 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서 주례의 질문에 신부 어머니가 주례가 이제 신랑 신부한테 두 분은 서로가 서로의 신부와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신부 어머니가 아이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적정성을 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수행 바랄 시에는 반드시 단순 시제여야 됩니다. I sentenced him to life. I sentence는요, 사형을 선고하다 뭐 이런 뜻이죠. I 네. sentenced him to life. 이때는 여기 ed 과거시제 쓰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수행하라고 시키는 거잖아, 지금 당장. 그래서 수행 말하기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화행의 세 부류가 있는데요. 언표적 행위, 좋은 기간을 이용하여 발화를 구성하는 모든 행위, 언표내적 행위, 언표적 행위를 함으로 수반되는 행위, 명령, 질문, 약속 등. 언양적 행위, 화자가 언표내적 행위를 했을 때 이에 대해 성장하자 제3자 생각이나 감정 혹은 행위 등을 무슨 말일까 이게?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표적 행위. 그냥 무조건 말하는 걸 언표적 행위라고 합니다. 언표내적 행위는 언표적 행위를 함으로 수반되는 행위를 말하고요. 언양적 행위는 화자가 언표내적 행위를 했을 때 이에 대해 성자, 화자, 제3자 생각이나 감정 혹은 행위 어떤 영향을 결정의 변화를 유발하는 거. 네. 그래요.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게임의 언표적 행위라는 건 무엇인가를 바라는 행위, 아무거나 말하는 거, 좋은 게 같은 건 아무거나 말하는 거, 가, 자, 뭐 먹어, 뭐 공부해, 뭐 이런 것들, 뭐 재밌어, 뭐 슬퍼, 뭐 이런 것들. 언표 내적 행위는 진술이 가지는 힘입니다. 뭐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언양적 행위도 진술이 가진 효과입니다. 얘는 그 효과예요. 네, 언표적 행위 이렇게 open the window라는 문장이 있어요. said to me 그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open the window라고 얘기했으면 그것은 무슨 뭘 의미하나요? 문, 창문을 열어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근데 네. 언표 내적 얘기는요. he ordered 나를 촉구시키다 뭔가 하라고 시키다라는 뜻이 order 촉구시키는 겁니다. 혹은 조언할 수도 있는 거고 명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을 열으라고. 그게 나한테 촉구 강하게 말한 걸 수도 있고 강하게 요청한 걸 수도 있고 조언한 걸 수도 있고 명령한 걸 수도 있겠죠. 언양적 행위는 he persuaded 그가 나를 설득했죠. 혹은 나를 뭐 타격동사 써서 나를 이거 열게끔 시킨 거죠. 윈도우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에서 영향이 있으니까 내가 I open the window 이걸 언양적 행위라고 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셨죠? 네. 아, 교수님 참, 어? 본인만이 아는 언어로 얘기하면 어떡해.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죠. 그쵸? 네, 발화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발화행위. 말하는 행위. 어떤 말을 실제로 소리 내어서 말하는 행위를 발화행위라고 해서 지금 몇 시야? 라고 하는 거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발화한 거예요. 근데 발화 수반 행위라는 게 있어요. 발화. 뭔가를 행동을 하라고 시키는 행위인 거죠. 말에 담긴 의도나 목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까 오픈 더 윈도우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행위를 하라고 시킨 거죠.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몇 시야라는 얘기는 실제 의도는 시간 좀 알려달라는 의미이겠죠. 네. 그렇죠. 아까 오픈 더 윈도우는 실제 의도는 문을 열어라는 뜻이겠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인 어떤 이 발화의 수반 행위의 효과 행위가 나오겠죠. 네, 상대방에게 미친 효과입니다. 지금 몇 시야? 라고 했으면 듣는 사람이 시계를 보고 알려주면 그거를 효과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거를 뭘 이렇게 어렵게 네. 언표적 행위 그냥 무조건 말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언표적 행위. 그냥 무조건 말한 행위는 언표적이에요. 표시를 내는 거. 언표 내적 행위는 이 안에 뭔가 시키는 행위입니다. 어떤 동작을 하라고. 그러면 요거 하라고 시켜서 발생한 것을 뭐라고 해요? 언양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문을 열어라는 창문을 열어라는 얘기 그냥 이 말 자체는
그냥 말한 행위예요. 말한 말. 그냥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무슨 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나를 보고, 내 눈을 보고, 오픈 더 윈도우라는 얘기는 나한테 뭐라고 시킨 거예요? 창문을 열, 못 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창문을 열었어요. 그거는 이 사람 시켜서 내가 한 거니까 언양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썼냐고요. 그쵸?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그쵸? 가라 행위, 그냥 말하는 거. 가라 수반에겐 어떤 행동을 하라고.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전 교재는. 근데 이번 교수님 바꾸셨네. 이거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전 교재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행의 세 가지 종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언표 내적 행위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언표적 행위는 그냥 무조건 말하는 거고, 언표 내적 행위는 거기 뭔가 하라고 시키거나 명령이 음, 들어갔거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정, 진술, 단언, 결론, 추론, 자랑, 불편 이런 게 있겠고 지시도 있겠고요. 명령, 요청, 교고 이런 게 있겠죠. 아까 뭐 오픈 더 윈도우처럼 언질, 뭐 약속이라는 게 있겠죠. 뭐 위협도 있겠고 제한도 있습니다. 표출, 뭐 감사, 축하, 뭐 사과, 어플로자이드 이런 것도 있겠고 웰컴 이런 말도 있겠고요. 선언. 아까 뭐 선언은 뭐 I name this ship 뭐 퀸 오브 엘리자베스 나 이 배를 뭐 어, 여왕 엘리자베스라고 이름 짓겠다라고 하는 거뭐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 너 자를 거야. 뭐 이런 것도 해고 선포 이런 것들도 선언이란 표현이 됩니다. 이걸 언터 내적 행위라고 해요. 그다음에 직접 하행과 간접 하행이라는 게 있는 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간접적으로 말하는 그 차이입니다. 발화된 문장의 원표 내적인 행위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통사적 분류에 대응합니다. 형사문은 그냥 단언이죠. 형사문. 의문문은 질문이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의문문은 질문이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평서문은 그녀는 이쁘다 그런 건 단언한 거죠. She is beautiful. 평서문이잖아요. 그럼 그녀는 이쁘다고 단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네, is she beautiful? 그럼 뭔 거예요? 이쁜지 물어보는 거죠. 네, 근데 제가 how such beautiful woman. 이건 아니고 이거 감탄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야? 감탄한 거죠. how를 넣어서. 그렇죠? 근데 만약 명령문으로는 아까 뭐 오픈 더 윈도우 그럼 창문 열라고 시키는 거고 기어문은 기어 위시가 넣어서 문장 만들 수 있는 거죠. 직접 하행은 문장의 통사적 부류와 그것의 화행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Open the window. 이건 무슨 말이에요? 창문 열어. 열을, 근데 제가 그거 너무 덥다. 공기가 너무 답답하네. 환기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뭐예요? 좀 열자. 문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직접 하행, 간접 하행 그 차이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교수님, 그쵸? 그렇게 어렵게 써놨어. 그쵸? 문장의 통사적 부류 그것이 화행이 연결되지 않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 직접 파행과 간접 파행 볼게요. Could you get that? 그것 좀 주실래요? Please pass the salt. 소금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얘는 의문문이죠. 네, 얘는 평소문이에요. 이거 진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진짜 네.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나한테 더 달라고 한 걸까요? 직접 물어본 거.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이거? Could you get that? 그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을까? 아니면 좀 주실래요? 라고 물어볼 건가요? 좀 주실래요?
달라고.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죠. 이건 의문문이 아닌 거죠. 네. 네. 요청문인 거죠. 아,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물음표가 있으면 의문문이지만 간접파행은 문장의 통사적 부를 봤을 땐 쟤는 의문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하에게 그대로 연결되지 않는 걸 말한다는 뜻입니다.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써놓은 거를. 그래서 네. 통사적 부르로는 문장의 부르로는 의문문이지만 그 상대방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나한테 그거 좀 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요청한 거죠, 의미는. 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의 화행이. 그래서 그걸 간접화행이라고 한 거예요. 음, Please pass the salt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줘, 소금 줘. 이렇게. 그죠, 이거는. 얘는 그래서 직접 화행인 거죠. 네. 어, 그다음에 I wish you do that. 나는 네가 그거 좀 안 했길 바래. Please don't do that. 하지 마! 랑 이거랑 얘랑 의미가 같나요? 두 개가? 아니요. 안녕. 어? 아니요. 의미가 달라요? 네. 이 사람이 하지 마, 하지 않게 바라는 거죠. 그 행동. 네. 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의미가 달라요? 같아요. 같죠? 의미는 네. 같아요. 네. 응? 의미. 같아요. 의미는 네. 같죠. 의미는 같죠. 하지만 이거는 무슨 문이에요? 이거는 좀 귀여운 분. 쉽죠. 기원문이죠. 정말 막 기원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 안에 속은 뜻은 네가 이거 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네. 직접 화법이고 간접 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도 그냥 애들한테 그거 하지 마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엄마는 네가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얘기하는 할 수도 있잖아 간접적으로. 그렇죠? 네. 네. 합니다. You left the door open. 너는 문을 문, 열고 문 열어둔 채로 떠났다. Please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주세요. 이거 뭐 우리 이런 얘기하죠. 꼬리가 기네. 누가 문을 열어놨어. 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우리가 딱 꼬리가 길다 그러면 그 사람 무슨 말인지 알고 가서 문 닫으러 가죠. 네. 그렇죠? 예. 적으로 해서 꼬리가 길다 그러면 내가 문 열었구나 문 닫으러 가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You left open door. 너 문을 열어놓고 왔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문을 닫으란 얘기인 거겠죠? 별로, 예, 예, 예. Please close the door랑 똑같은 의미인 거죠. 문을 닫으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죠. 네. 대답을 안 해주시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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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간접합법, 얘는 직접합법인 거죠. 하지만 네, 얘는 같죠. 그렇죠? 그 네. 하는 거예요. 명령의 화행을 수행하기 위해 명령문 대신 간접적으로 다른 문법적 형태를 갖춘 문장을 발화하는 이유는 청자에 대한 체면을 유지시켜 공손함을 드러내는 어떤 활용적 목적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 상대방한테 날카로운 표현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예를 들어갖고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엄마는 네가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네가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을 유지시키기도 하고 또 공손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좀 날카로운 감정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간접 파행을 활용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